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그 박하영 검사가 마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막은 것처럼 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막 던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또 나왔어요. 이건 이제 서울신문하고 한겨레 등이 보도한 건데 네. 이 후원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하고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박하영 전 차장검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청장 상급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라인에게 수사 무마 의혹 상황을 알리겠다. 아마 이런 거지. 이게 나 상급자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이받다가 들이받는 게 아니라 뭐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니까 야 그거 얘기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얘기 안 된다고요? 그럼 내가 윤석열 사단 거기에다 내가 이 상황을 알리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봐. 당연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 일지를 다 기록을 하는데 검찰 검사들이 네. 박은정 지청장도 만만치가 않았죠. 본인도 지청장인데 그 관련 일지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서로 수사 일지 기록을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네. 공개해버렸을 때 저는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요거 한번 비교 판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성남 FC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나온 어떤 걸 내용을 짚어보면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들어온 거 이것도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렇죠. 저런 걸 보면 왜 성남지청장이 성남 FC 사건 수사를 검찰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오래 끌었냐면 이게 차장검사가 부임해서 오자마자 경찰에서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갑자기 금융정보원 거래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직접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바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청장님 저 자꾸 그 수사 머뭇머리 거리면 윤석열 라인에 꼴지를 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 검찰 내의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 그 검찰 라인 윤석열 라인에게 찌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지청장의 얘기인 거야. 박 지청장의. 그래서 이제 박 지청장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게 사실일 확률이 높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 박 차장 그 상대 차장 검사는 자기는 그런 또 사실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윤핵관 나 알지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 본인이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렇지. 수사일지 쓰거든. 아니야. 박 지청장도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비교해 보면 돼. 대조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정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에서 한 가지만 짚어볼 거는 지금 서로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각자 쓴 수사 일지에 나온 것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있을까? 100% 믿을 수는 없잖아. 믿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사실 그게 상식이잖아.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인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누가 수사를 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재판에 넘기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고 한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는 게 돼.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각자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수사 일지를 썼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걸 들어보면 그 일지만 봐갖고는 누구 말이 맞다고 얘기가 어렵지. 근데 그거를 수사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두 분이 언성을 높이셨어요 라는 거 싸운 거 맞네. 그럼 왜 싸웠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 완료되기 전에 이 수사 개시 요청을 했다라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사 개시 요청을 했던 요청서 같은 게 남아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무게 중심은 점점점 이제 지청장이 맞았다는 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가겠죠. 그렇게 가고 나면 두 수사 기록 중에 지청장 수사 일지가 맞았네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차장 검사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재판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또 반대 증거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반대 증거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반대 증거를 찾으면 이번엔 또 지청장이 잘못한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라는 거 하는 게 사람 말,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해놓은 말을 기록해놓은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만들어지는 게 형사 재판이야 또 현실이야 그게. 만약에 진짜 그 사표를 던진 차장검사의 얘기가 맞다면 틀리다면? 그러니까 틀리다면은 그러니까 박 지청장의 얘기가 만약에 맞다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검사가 거야. 자꾸 못하게 하면은 정치권에 꼰지를 거야. 이게 검사의 논리입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일릴 거야. 네. 아 김성태 딸이 KT 부정채용 유죄 확정됐다고 합니다. 아, 속보네요.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아 이건 생각해 보면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태 전 그때도 저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은 그때 무슨 저기 뭐죠 피켓 같은 거 커다란 거 들고 피켓 들고 혼자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고 혼자 안 들었어. 옆에서 누가 들어주고 있었어. 옆에서 들어주고 있었냐? 그것도 막 울었잖아 또. 혼자 막 눈물 삐질삐질 흘리면서 울었잖아. 본인은 문제입니다. 근데 유죄 나왔네요. 아니 이게 재판부가요. 이렇게 옳은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너무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경심 교수도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유죄를 때려버렸잖아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90% 이상은 자백 사건으로 끝이 나요. 자백 사건이요.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선량해서 나쁜 짓도 하지만 또 그래도 선량하고 약하기도 해서 자백하라면 웬만하면 자백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90% 이상의 이 재판은 사실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백을 하니까 자백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자백시키는 사건도 만만치 않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저기 뭐 무슨 오거리 살인 사건 이런 거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백만 있으면 바로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98%의 재판이 사실은 제대로 된 재판이지만 안 그러고 엉뚱한 재판이 한두 개만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그게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 2%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말이죠. 얼마든지 권력을 손에 쥘 수가 있고. 그리고 재판의 건수를 생각해 보면 그 2%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일방적인 기록 같은 것들을 한 방에서 보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야, 네가 의술이 훌륭해서 사람이 산 게 아니야. 목숨이 질겨서 사람이 살아남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가 아니 자백을 한 거는 자백대로만 판단을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잖아. 근데 정작 어려운 사건에서는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비상식적인 경우도 있고. 왜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아니 그 판사 입장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려는 거죠. 왜 그렇게 나온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는지가 관심이 있다는 거지. 고쳐 나가려면 성볼 게 너무 많지. 제가 그 재판을 몇 번 받아봤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피고로. 그럼. 근데 진짜로 제 담당 변호사랑 빡이 쳤던 게 한 번 있었어요. 뭔데요? 그때 1심이었는데 검찰이 기본적으로 조서를 쓰잖아요. 네. 그걸 넘기거든. 근데 검찰 조서가 앞에 뭐 주소 있고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의 혐의 막 쫙 써. 해가지고 A4지로 한 3장 정도. 네.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A4지 4장이었다. 네. 네. 근데 판결을 내렸는데 1심에서 판결이 A4지 3장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빡이 치더라고. 왜? 보통 판결문은 특히 민사 뭐 형사 같은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형사 같은 것도 긴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뭐 해가지고 쫙 읽어보면 이게 길어. 근데 그 사건이 1심에서 검찰 조서가 A4지 4장인데 판결문이 A4지 3장이야. 나중에 판결문 보다 보니까. 근데 더 빡치는 게 검찰 조서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놨더라고. 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구나. 그 진짜 열받대요. 마지막에 몇 줄 붙였어요. 그래요 거기다가. 아니 앞에 뭐 주소 뭐 이런 걸 추격하고 앞에 뭐 추격하고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지간하면 그 제 담당 변호사가 굉장히 화를 안 내는 변호사인데 그걸 보더니 이것들이 장난. 이러더라고.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냐면 왜 이런 얘기까지 갑자기 나왔지? 검찰에서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울 일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아 그거 인식이 반대잖아.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걸 판단하는 게 재판부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아니냐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걔기들의 인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적인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왜 검사들은 이렇게 변호사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가 이렇게 봤어. 네가 말한 건 이론적으로 네가 법대에서 옛날에 배운 거고 실제 재판은 판사의 입장은 이런 거야. 아니 검사가 뭐 특별하게 저 사람이랑 원수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해서 저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어?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공소장에 쓰여 있는 부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피고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변호사가 같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검사가 써냈던 주장이 일단 머리를 기울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뉴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 재판 넘어갈 때 네. 검찰 수사 다 조서 쓰잖아요. 네. 거기 도장 찍기 전에 네. 반드시 도장 한 번 찍으면 안 됩니다. 예. 다 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일반인들은 저거 읽어도 근데 찾아내기 또 어려워. 법률 용어 같은 것도 일부러 어렵게 쓰잖아. 알아되기 어려우라고. 일부러가 아니라 애초에 어려우니까. 네. 애초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재판이 재판장이 판사가 재판을 벗어나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은 드라마에나 있죠. 이런 건 없잖아요. 없죠. 딱 문서만으로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고 짜증이 나냐 그러면요. 공무원들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라고요. 예? 옛날 무슨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포청천이 아니잖아. 저 새끼 관상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뇌물을 해먹었을 것 같다.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러고 모가지 잘라버리는 포청천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포청천에 가깝지. 현실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의심점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입증이 확실히 안 됐으면 무죄로 봐준다라고 하는데 있잖아. 근데 현실 재판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나쁜 놈 같아. 그냥 뇌물 사건이라고 치자. 뇌물 사건이라고 치면 검사가 들고 온 증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이 새끼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약간 부족하긴 해도 에이 어차피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유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아니 그럴 거면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높은 월급을 주고 좋은 대접을 해줘가면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왜 지금 저희가 검은 유착을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는 이게 거예요. 바로 엘리트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선민 의식이에요. 시끄러봐. 검은 유착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혼자 얘기 다 하려고 그런다. 그럼 개인 방송 하나 파지 그래. 아니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끊으니까 그렇지 너 자식아.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30분 동안. 40분이구만. 그랬어? 그래. 아니 그래도 끝은 맺어야지. 그래 끝은 맺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은 유착 프레임을 왜 제가 얘기를 하면 이어지냐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론에서 다뤄지는 정도의 사건이잖아. 네. 그러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조국 전 장관으로 놓고 보자. 그래. 누군가는 그때 와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나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잠깐만. 히읗이라는 하 말 맞네 큰 머리? 너 나 알아?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 아니 뭐 길 가다 만난 사람한테 뭐 이따위로 짓거리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가정교육을 판타지로 받았나? 돌았나 이게? 오늘 마스크 쓰니까 너 되게 까칠해진다. 그래. 근데 그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특히 언론까지 나서서 그거를 부추겨서 한쪽에 귀가 쏠려 있잖아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못 쓰는 거야. 애매하더라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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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지가 알아보면 될 거 아니야. 판사가
여론의 동향을 제 느낌상 검사들보다 더 신경 써요. 그래서 네, 눈치 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니 네. 굉장히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만약에 어떤 재판이다. 만약에 그 재판에 막 보도 막 되고 막 이런 막 카메라 막 앞에 재판에 쫙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러면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다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쓰려면, 그러니까 유죄를 쓰건 무죄를 쓰건 욕을 먹잖아. 서로 그렇죠. 이 진영 대립이 돼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공소장을 딱 유죄 취지로 올렸잖아.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 편승하는 건 그래도 근거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써놓은 공소장에 무죄를 쓰려면 자기가 엄청나게 뭘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오는 한 무죄를 못 쓰는 거야. 감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잘 알겠어. 현실은 잘 알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걔네한테 높은 월급 줘가면서 받고 싶은 법률 서비스가 그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은 억울하구나. 억울한데 죄가 없는데 검찰이 붙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바라지 우리는. 그래,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걸 바라는데 그게 엄청나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안 당연해. 민 기자한테 소리 질러. 왜 나한테만 소리를 질러?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흔히 말해서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그 법 쪽으로 진출하려는 이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법대생들 중에. 네, 선수요. 네. 요즘 뭐 법대생들 말고도 많이 준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일견의 대화. 이를테면 전혀 모르는 사람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니라 이게 친한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전해 들은 건데 우리가 평상시 이런 뭐 사법개혁 얘기하고 어떻게 검찰이 이럴 수가 있고 이런 대화 있잖아. 아무런 관심이 없답니다. 어떻게 해서 로스쿨을 잘 나와서 어떻게 해서 대형 로펌에 잘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경력을 쌓아가지고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뭔 줄 알아? 돈이겠지 뭐. 성공. 아니 전관. 전관. 어떻게 잘 내가 전관으로 대우를 받을 것인가. 모든 대화의 초점이 그거였대. 그거 건드리면 죽여버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민 기자님 말씀하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그럴 걸? 좀 극단적인 거고 저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내부 평판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야. 맞아요. 내부 평판에 더 신경을 쓰려면 아까 네가 화를 냈던 제목이 나오는 건데 검찰하고 무리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게 내부 평판에 좋겠냐 아니면 이건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겠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걔들한테 내부 정치하라고 세금으로 걔네 월급 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새끼들 다 대가리를 깨야 된다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짜증나. 짜증나.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법은 최후의 보루라고요. 법은 최후의 보루라고. 아무것도 내가 진짜 억울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안 들어줄 때 법은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비리 심판이고 부정부패 척결이잖아.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40% 가까이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중에 한 30% 정도는 무지성 지지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무지성 지지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야 검찰이 지금 유죄로 인정을 했고 벗고 언론들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판사는 니들은 그 사람을 처벌을 안 해? 이 여론이 더 강하겠니? 아니면 억울해 하는 게 더 강하겠니? 그리고 그 판사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득권이고요. 그리고 특출나는 우리가 만약에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단순히 법조계 내부에서 쟤는 좀 특이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단 조중동이 주목을 하게 되고요. 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적하게 되고 그 판사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판결 내렸던 거 다 추적할 거고 앞으로 판결 내릴 것마다 아마 가가지고 다 취재할 거야. 그걸 감수하겠냐고. 찍히면 존나 피곤해. 그럼 우리 이런 방송에서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라는 얘기를 할 때 비난을 하지만 그 내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오히려 안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언론계에서도 언론계 저 비판 굉장히 온건하게 하고 네. 그래도 언론이 신뢰도가 아무리 하락했어도 이러면서 좀 언론계 친화적으로 가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밤이나 낮이나 언론계 조조되고 이런 띵구리 같은 놈 별로 안 좋아해. 언론 개혁한다. 맨날 생각해봐. 지난해 그 언론사 언론중재법 하나 개정하라고 할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나왔니? 언론 단체들도 다 나는 그 언론 단체 아는 선배들 다 있고 그 역대 뭐 출신지 현업 언론 단체들 많이 있거든. 심지어 기자협회장도 제 선배예요, 제 선배.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두 분이 되게 유니크한 사람들이라니까. 되게 이상한 애들이야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애들이야. 제 선배인데 예전에 진짜 친하게 지낸 그 기자협회장 되기 전까지 주말에 만나가지고 막 선배 막 화이팅 뭐 이런 선배였거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렇지. 연락 갔지. 그 지금 협회장 있는 동안 연락 안 하잖아. 아닌 건 아닌 거지. 네, 이런 거 있잖아. 이현주 변호사가 쓴 책 중에 이런 대목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현주 변호사가 검찰에 있었을 때 본인이 모시던 부장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다른 검사들 징계까지 이끌어냈다는 거야. 그리고 옷 벗고 나가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 검찰 내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개무시당했 때문에 왔는데 검사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인사도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니야. 선배 검사가 왔는데 그리고 저 사무관들이 그 검사한테 그래도 부장님 오셨는데 인사는 하셔야죠. 저 새끼 검사 아니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현주 변호사 책에 따르면. 그러면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겠니? 그냥 눈 감고 싶겠니?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 형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현실 알지? 물론 나도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니야. 여기저기서 이문정 검사 책도 읽으면서 존나 빡치면서 읽어봤고.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니네가 배웠던 니네가 그렇게 대학교 시절에 막 존나 청춘을 다 불사르면서 달달달 외워댔던 법조문이 무슨 의도로 적혀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에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고. 왜 그거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주제에 씨발 엘리트 의식까지 갖고 있냐고. 선민의 말도 안 되는 선민 의식까지 가지고 저런 비루한 것들 씨발 검찰청 밖에서 촛불 드는 새끼들 저거 다 밀어버려야 된다 이딴 소리 나하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고. 그거 있잖아. 누구나 그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네가 말하는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갈등스럽지. 힘들지. 물론 그러다가 결국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지. 그렇지. 일상생활이 힘들잖아. 날마다 괴로워하면. 그럼 둘 중에 선택肢는 하나야. 이현주 변호사처럼 옷 벗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정의다라고 믿기 시작하거나.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야. 그런 대가리 그걸 정의라고 믿는 대가리를 어떻게 사법고시는 패스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날 때마다 법안 하나 바꾸는 걸로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긴 마음으로 길게 보고 끊임없이 이해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 얘한테 구박받으면서도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구박하거든요. 맨날 이런 얘기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이 형도 얄미워져. 그거 현실인 거 나도 잘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너무 짜증나. 한 번에 하지만 형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저 예전에요. 네. 그 이제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요. 그러니까 제 팀이 있고 제 밑에 대부분 여자분들이셨어요. 그 여자 상담원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고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상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그 상담원이 혼자 처리를 못 한다 그럼 제가 이제 바꿔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당장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약자인 것 같으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자고 나이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경호체를 쓰면서 굽신굽신하니까 거기다 대고 막 벌써 자세부터 달라져. 목소리 쫙 하면서 존나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남자가 목소리 깔고 전화하면 그렇게 막 세상 막 씨발 갑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온순해진다? 왜? 세 가지. 남자야. 목소리가 낮아. 그리고 좀 고위래. 이러니까 바로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 걸 보면은 소위 갑질 좀 내가 좀 상위 위치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태도 변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댓글을 붙잡고 짜증을 내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니까 마치 지가 보고 있는 지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느끼잖아 지금. 야, 너 나 언제 봤다고 큰 머리라고 불러? 어? 하여튼 오늘 어쩌다 보니까 계속 검찰하고 법원 얘기를 계속 이어가게 됐는데 사실